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반기문 씨가 박연차한테 돈을 받은 모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박연차 리스트에서 반기문의 이름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관계자 입에서 반기문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건 뒤집을 수 없는 팩트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연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검. 나는 박연차한테 돈 받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는 반기문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편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밀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반기문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명박의 BBK를 무마해준 대로 과연 반기문도 봐줄까요? 그런데 반기문은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반기문은 귀국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 가운데 1위 문재인과의 10% 큰 격차만 확인했습니다. 정치판은 물론 개개 정치인의 속내는 물론 욕망까지 읽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인데 서울을 보내면서 반기문 씨가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라고 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 진단했습니다. 박연차 리스트는 극복 가능하다고 해서 뭉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을 악재가 얼마나 더 있을지, 그게 메가톤급일지 찻잔 속의 태풍급일지 아직 전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문 씨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필마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평소 진단인데 이 진단 먹혀가는 흐름이지요.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국민의 상식과 원칙, 정서와 큰 격차를 노출하고 있는 반기문 씨. 손자 손녀에 둘러싸여서 후덕한 여생을 보내야 할 연배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오늘도 아주 푸짐한 메뉴 차렸습니다. 강력한 인터뷰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만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직도 아니고 현직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피의자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최순실 씨가 지금 보면 작년까지 차은택씨랑 해갖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엄청 기획해서 예산들을 3천억 넘게 불려놨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올해 주워 먹는 기간인데 그거를 할 추수 감독자를 뽑은 거예요, 장관을. 그러니까 전 장관이 들어올 땐 몰랐지만 이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조윤선 장관은 100%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만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여튼 그러는 와중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터졌고, 이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것은 김기춘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 국민적 압박, 여론. 이것 때문에 이제 특별 검사들이 이제 요 부분에 집중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김기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퇴의자하신 분을 조사를 했다는 건, 자신감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보고요. 예, 조만간 두 분이서 나란히 사법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동시에 소환된 것은 시간차를 두고 불렀을 경우 말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일까요? 그렇죠. 예, 이미 말은 뭐 매일같이 맞추고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어제 긴급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증거들하고 이제 맞춰서 아마 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사람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된다. 이거 정말 진풍경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자, 일단 그 조윤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블랙리스트. 우리 김 보좌관님은 그 블랙리스트를 보셨어요? 근데 뭐 저도 본 블랙리스트들이 한두 개 있는데 버전마다 명단이 달라요. 그런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마다 다 이 관련자들을 다 묶어서 이런 리스트 저런 리스트를 막 있는 대로 만들어서 몽땅 배제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예. 작성 주체도 그냥 단순히 정부 공무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각종 사람들 다 동원해서 뭐 친민주당 리스트, 예를 들면 뭐 친문재인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했다는 정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간 뭐 리스트에 뭐 서너 개 섞여야 그 사람이 진정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산재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마다 다 블랙리스트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유행처럼 만들어서 부처마다 돌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경입니다. 예, 또 뭐 문화예술계만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분 뭐 대중음악인이에요. 뭐 이런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대중음악인 중에서 이제 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문체부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이제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이 음악도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벤처 업체랑 사업을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벤처업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가 이 양반이 등장하기만 하면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이템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랑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요. 예.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이 모양이 되고 박근혜 씨가 곧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이게 물밀듯 밀려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닌 상황이었으면 뭘 하는 사람이라도 관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자꾸 이런 사람들 배제시켰겠죠. 변호인을 제작했던 분도 결국 그 다음에 서너 개 본인이 만들었던 영화 다 정부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영화사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리스트가 있으면 단순히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쪽 업계 사람들 아주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고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자, 조윤선의 그 하드를 특검이 찾았고 이 안에서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어제 이 보도를 노컷뉴스발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이 보도가 사실인가요? 저는 이 보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하드디스크가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보면요. 간단한 건데 이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를 위해서. 예. 장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전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하드디스크를 감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예. 이 사람이 지금 범죄 증거를 감추려는구나 생각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것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런 만큼 이 내부 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정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장관이 시키면 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심정과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니까 전 일단 개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개기지 못하겠으면 증거를 꼭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부당한 압력에 내려왔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걸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용도 그렇고 머리만 구속을 하는 거예요. 머리만. 손발은 놔두고. 예. 그럼 또 그런 머리가 들어가면 그 손발들은 또 그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윤선이 앉아서 이름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성향을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한 담당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 이번에 전부 다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받기 싫으면 처음부터 개기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바긴 이런 제도들도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좀 풀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플리바게닝은 이제 수사에 협조하면, 그러니까 술술 불면 형량을 깎아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조폭령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끈앞풀부터 시작해서 잡아 넣어서 너 풀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이제 더 윗사람을 잡고 더 윗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장들 전부 다 조사하고 실제로 실형으로 처벌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 본인 형량 깎기 위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렇게 내부에서 고발하시는 분들 지금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강화시키는 것 이번 촛불 전국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의 불이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내가 밥줄 끊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 내부 고발자들 많이 나올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고발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하여간 뭘 고발했든 나쁜 놈으로 몰리는 이런 현실. 이걸 아니 불법을 막은 사람을 배신자로 몰고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풍토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게 다 피해가 우리 자신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이런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들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내부 고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없죠. 직장 내에 그 성폭력을 당한 이런
예컨대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 고발을 하면은 이건 뭐 그거를 왜 고발하냐 이런 비난을 받고요. 나아가서는 꽃뱀이다 이런 누명까지 쓰고 말이죠. 왜 여직원들한테 그러고 다니냐고 가해자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나라 꼴이 정말 답답합니다. 내부 고발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촛불혁명의 대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조윤선 씨는 뭐 어떻게 구속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100%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평소에는 굉장히 발랄하고 화사한 화장을 즐겨 하시는데 여기 나올 때마다 얼굴에다 막 이렇게 창백하게 그 비싼 돈 주고 메이크업하고 나오시는 거 보면서 항상 격분했었는데 수의 입고 그 민낯으로 나오는 모습 정말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화장은 못 합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 제가 여사동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최순실도 보고 장시호도 보니까 화장 못 할 겁니다. 머리도 못 하고 못하죠. 머리 못하는 거 기대되는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많이 남겠어요. 한 20분 이상. 시간이 남으실 그분. 그러게요. 생각이 납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반기문이 팽목한 가서 정부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반기문 오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시나 봐. 응? 어떻게 우리를 믿으라고 해? 우리가 범인인데. 카카, 지금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농담이지. 응? 야,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면서. 어때? 반기문 오빠가 문재인 엎었지? 그럴 리가요. 한국일보 조사 결과 여전히 10% 차이 오차범위 바뀝니다. 아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를 지지한다는 그 35% 어디 갔어? 카카, 게다가 반기문이 박연차한테 돈 받은 거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기문 오빠 보고 이건 블랙리스트다. 나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렇게 우기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유, 반기문 그 오빠 정무 감각이 그렇게 없어서야. 박연차 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 박연차 리스트 할 때 리을은 R로 시작하고 블랙리스트의 리을은 L로 시작하나? 카카, 이제 아재 개그 그만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조윤선, 김기춘도 깜빵 갈 거고요. 그 인간들 온팡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또 불 겁니다. 카카가 시켰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반기문 이거 말고 안간 파일이 10여 개 있다고 합니다. 카카, 정권 교체는 대세입니다. 이를 악물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좆가, 응? 재벌은 우리 편이야. 카카 편인 재벌이 카카한테 협박받아서 돈 줬다 이렇게 말합니까? 카카, 치료받으십시오. 의사 누구 소개해드릴까요? 서창석, 백선아, 김영재, 김상만? 카카, 너무 아파 보이십니다. 아! 씹새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 손이. 차라리 잘 됐네요. 나 아프다. 심신상실 상태, 즉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형사처벌 피하시지요. 아파서 재산관리, 재산 처분을 금지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나쁜 사람. 2번, 바이러스 중독자. 3번, 금치산자. 4번, 마약 중독자. 5번, AI 보균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초빙 교수인 민경준 교수 만나겠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소식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조금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예. 일본의 NHK가 어제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NHK는 뭐 일본의 K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종군 위안부 협상, 그다음에 소녀상 설치, 독도 문제, 아베 정권의 우익 성향, 네. 이런 거 포함하면 양국민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도 좀 열을 받더라고요. 작년에 무려 509만 명이 찾았습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전년보다는 27.2%가 늘었고요. 예.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 증가율 자체가. 그 한 가지 더 열받는 것은 일본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일본에서 쓰는 소비액이 사상 최고액인 3조 7천여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8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일본의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 소식.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 왜 이렇게 급증했다고 보세요? 주변에서도 요즘 일본을 찾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본에 가면 물가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이것은 엔저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돈 씀씀이가 일본 가서 쓰기가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경기 부양과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강력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엔저에 올인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엔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일본의 돈 씀씀이를 외국인들이 많이 쓰게 하고 일본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겠죠. 예. 또 한 가지 요인은요. 2020년에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방문의 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교통편 확대 그리고 일본의 콧대 높은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중국인들 그리고 베트남 같은 신흥국 여행자들을 위해서 비자 발급 요건을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불려서 꼭 먹고 알 먹는 알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조 원 가까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10분의 1을 외국인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시샘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즐기는 비율 이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내려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509만 명 작년에 찾았거든요. 예. 일본은 겨우 20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안 찾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적으니까 장사로 보면 한참 믿지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안 오는데 우리는 일본 가서 퍼주고 있다.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한다고 그 우익 세력들이 아주 뭐 떠들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포인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퍼주기로 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퍼주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400만 명까지 한때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2년 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그 해에 350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74만 명, 2014년에는 228만 명, 그리고 급기야 지난 2015년에는 184만 명까지 떨어져서 이 100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작년에 200만 명대를 겨우 넘어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500만 명이 일본에 가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론 정치와 관광이 별개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한국 국민들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일본 아베 정권에게 혹시 주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이 과거에 한일전 축구 때 7, 80년대 일본과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일본이 두려워했던 것이 정신력이고 우리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예.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래서 이제 한일전에서는 역전승이 많았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면 아베 정권이 뭐 군사력을 강화하든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하든 신사참배를 하든 한국 국민들이 개의치 않고 더 많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경준 교수님은 베이징 특파원도 하셔서 중국 국민들의 여러 관광 행태들 많이 관찰하셨을 텐데 중국 국민들은 불편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여행을 안 간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여행사에게 어떤 문서나 이런 게 아니고 구두 지침을 통해서 모두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사드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자기들이 관광 줄이라고 안 했다라고 하지만 예. 중국의 대규모 여행사들은 이미 국영 여행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서 말이죠.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부산 일본 영사관 측이 발끈했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부산을 찾는 숫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늘어놓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작년보다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소녀상을 설치한 이후에 부산 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요. 그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상 제막식이 치러진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약 11일간 입국한 일본인 수는 1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32%나 증가했고 2년 전보다는 무려 41%가 늘어난 처지입니다. 결국은 이 소녀상을 설치하면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렇게 부산 동구청에 협박성 서한을 보냈던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 지금은 뭐 소녀상 설치 항의에서 이 일본 정부의 일시 귀국 조치로 부산을 떠나 있는데요. 이럴 바에야 전국 주요 명소에 소녀상을 더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유, 엉뚱한 생각이라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가 국민한테 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미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정부한테 소녀상 치우겠다 이렇게. 여기에 그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 야당이 집권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곳곳에 소녀상을 설치해서 이 그런 정부의 미략, 야합 이런 것들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로 강력한 저항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에 일본 우익 세력들이 그 우리 소녀상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세워놓으면 우익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김용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취임식 얼마 안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트럼프는 낮은 지지율 여론조사를 탓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신뢰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개의치 않는다. 숨은 지지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론조사를 사실상 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의 취임 전 역대 최저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걸 인정할 수 없다. 다 가짜 여론조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직한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에 80%, 조지 부시 대통령이 60%, 빌 클린턴이 70%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 40%대의 이 최저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로서는 이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월마트나 도요타 같은 대형 기업들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맞춤형 기업 방침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 이러다가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도 트럼프 앞에서 입맛에 딱 맞는 결과만을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미국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예. 자, 민경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이제 이재용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결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이제 다음 타깃은 롯데, SK 그리고 CJ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죠. 그리고 예상대로 재계, 보수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니까 SK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SK의 경우 오너 리스크로 최근 11조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SK텔레콤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3조 원, SK하이닉스 3조 2천억 원 등의 통큰 투자 계획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SK가 한 1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최태원 구속시키면 우리 이거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다른 재벌들하고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우리 오너가 구속되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을 한다면 무슨 헛소리냐,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저는 반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건 토론은 성사가 됩니다. 저는 제 말이 100% 옳다고 믿지만
상대도 자기 주장을 가지고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우리 오너는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서 오너가 구속이 되면 기업 경영에 정말 큰 타격을 입어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니네 오너가 왜 훌륭한데 내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닌데 증거를 한번 대봐 이러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토론을 하면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토론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SK 얘들은요. 이런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반론을 하면 좀 많이 곤란한 회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다른 기업은 몰라도 니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SK는 최태원이 풀려나면 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망가진다는 게 이미 팩트로 증명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는 최태원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최태원을 사면할 때 논리가 최태원이 풀려나야 SK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면될 당시에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좋다. 그럼 니들 논리가 최태원이 나오면 경영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내가 딱 1년 기다려 볼 테니 경영이 1년 뒤에 안 좋아지면 다시 깜빵에 가는 걸로 하자. 제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기사를 썼냐면 전 확신했습니다. 최태원 저 또라이는 벌써 횡령 배임으로 전과가 2범입니다. 상습범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1범은 반성하고 나아질 확률이 있는 건데 상습범은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훨씬 합리적인 추론인 겁니다. 게다가 이 최태원 씨 히스토리를 보면요. 재범, 2013년에 갇히거든요. 이때 갇힐 때 497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이때 스토리가 진짜 황당합니다. 이 497억 원을 왜 횡령했냐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홍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공식 직함이 SK 해운 고문이었어요. 근데 해운 사업 출신 경영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당으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봐가지고 주가를 너무너무 잘 맞춘다는 유명한 여의도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최태원이 이 사람한테 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홍원 씨가 상을 당했을 때 SK 주요 직원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이 무당 가족을 진짜 회장 가족처럼 의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은 이 무당한테 내가 돈을 맡기면 엄청나게 돈을 불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돈 바치느라고 회사 돈을 497억 원이나 횡령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내 4대 재벌의 경영을 맡고 있는데 이 나아지겠습니까? 경영이요. 그래서 실제로 최태원이 2015년 8월 15일에 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도 엽기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혼 공식 추진 이거였습니다. 불륜을 고백한 거죠. 그거 이혼 추진 공식 소식이 들린 날에 SK텔레콤 같은 주요 계열사 주가가 10%씩 푹푹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SK가 주장하는 최 회장이 풀려나야 그룹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그 논리냐고요. 그 다음에 들린 소식이 내연녀 돈 벌게 해준다고 계열사 2개를 동원해서 강남 초대형 빌라를 사고 팔아서 내연녀한테 8억 원을 몰아줍니다. 제가 이게 올해 연초인데요. 연초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재벌 총수식이나 돼갖고 웬만하면 불륜은 좀 자기 돈으로 합시다. 이런 방송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니 불륜도 회사 돈으로 하면 이건 좀 반칙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자가 경영을 하면 경영이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래서 수치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2013년 1월 13일에 최태원이 구속이 됩니다. 이때 구속이 될 때 SK그룹 지주회사격이었던 주식회사 SK의 주가가 17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태원이 구속이 된 다음에 풀려나기 직전인 2015년 8월 13일 주가가 31만 500원이었습니다. 즉 최태원이 없는 동안 그룹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태원이 풀려났죠? 풀려난 다음에 어제 주가가 21만 8천 원입니다. 풀려나기 직전에 비해서 3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는 최태원이 없을 때 훨씬 더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요. 다른 그룹들이 우리 오너 구속되면 경영이 악화돼요.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당신들 말이 틀린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토론장에 나갈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SK하고는 할 용의가 없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애들이에요. 하여튼 말을 섞기가 싫어요. 제가 얘네들하고는요. 토론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SK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너 정신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너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아주 좋은 방법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이 다시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오너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SK가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제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오늘은 SK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도 올랐다고 하죠? 삼성전자는 제가 그 아침에 김성애 보좌관님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특검에 불려간다는 소식이 들린 날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은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룹의 지배 구조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전혀 지배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2, 3개월 동안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자기 지배권으로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강해졌고요. 심지어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도 이재용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재용의 품속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오른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돼도 별 문제 없이 오른다. 그건 확신합니다. 이재용이 존재 유무를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우하는 해외 투자가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에게서 반기문에 대한 평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반기문 씨가 경제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기문 씨가 좀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 저도 이제 좀 해석을 해볼까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 그동안 아무 말을 못했는데 제가 말할 거리가 하나 생긴 게요. 최근에 그 엽기 행각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세 보니까 9건 정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방명록에다가 사람 사는 사회라고 적었다면서요. 퇴주잔 시리즈도 있었고요. 김태구 기자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퇴주잔 해명을 내놨는데 재래는 가문마다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재래를 또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요. 그 맞춤법을 2번이나 틀렸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한다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룰 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반기문 씨 좀 한심하구나 이 정도에서 저는 그냥 그치고 말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페북을 돌아다니다가 반기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돌더라고요.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하니 혼자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꼭 그것 때문에 정당 입당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는 평생 누군가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그 말들이 타임라인에 나도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싶어서 제가 원문을 계속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원문을 찾았어요. 이거 읽고 나서 이분이 진짜 제대로 미쳤나 싶더라고요.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16일 그 김해 봉하마을을 다녀와서 반기문 씨가 김해 한 치킨집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치맥을 먹으면서요. 그런데 이걸 비보도를 전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로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느 언론사가 비보도를 깨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데일리가 취재 기자의 기억과 수첩을 근거로 대화의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하면 반기문의 대답입니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당이 없고 세력이 없지 않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이 엄호 사격을 해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당이 없으니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힘들다. 나는 지금까지 고용인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주가 됐다. 정부와 유엔에서 봉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부 다 내가 해야 한다.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2개를 빌렸고 자동차 2대와 운전사, 비서, 항공료 등을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네. 입당을 빨리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두고 봐야 한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든 것이다.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 장관이 될 때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었다.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한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등은 할 수 있지만 조직가도는 아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제까지 평탄하게 조직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대중정치인이요.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요. 기자들 앞에서요. 더구나 그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언젠가는 새해 나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외교관 출신이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예.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하고 장관이 될 때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사무실, 운전기사, 비서, 항공료를 다 내 돈으로 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외교관 출신이라서 자기 딴에도 신경을 써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의식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존재 조건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반기문 씨는 자기 말대로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보하고 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가방만 들고 누가 의전 다 챙겨주고 자기는 몸만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은 100% 나는 당연히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여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몸에 배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서민들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거. 항공권도 내 돈으로 내니까 너무 힘들다잖아요. 비서도 내가 월급 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항공권은 원래 네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비서를 채용을 했으면 월급을 네 돈으로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힘드니까 정당에 들어가야 돼.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냐면요.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이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서포트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내가 돈 쓰니까 너무 힘들다. 정당 들어가야지. 정당에만 들어가면 비행기 값도 누가 내주겠지? 비서도 해주겠지? 야 신난다. 정당을 이 정도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고요. 물론 그 조직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경쟁을 뚫고 그렇다면 정당에서 당연히 서포트를 해주겠죠. 하지만 정당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당 안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자기 뜻에 맞는 동지들을 모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면 제 경험상 정치인은 정당에서 받는 돈이나 혜택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씨처럼 나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정당에 입당하면 나 돈 절약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당은 그곳에서 자기의 지지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곳이지 반기문 씨 비행기값 대신 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기문은 그냥 정당을 자기를 서포트하는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말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평탄하게 평생 조직 속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는 사람은 평생 평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반기문은 아마 우리나라의 서민 민중들이 참 신기할 거예요. 아니 유권자 여러분 왜 삶이 안 평탄하세요? 좀 평탄하게 사시지. 참 신기하네요. 이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서민이 아닌 대통령은 서민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서민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나는 서민이 아닌데 서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뽑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왜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이게 자꾸 통용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하고 버스비 암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버스를 타본 적도 없는 놈들이요. 10원 단위까지 암기해서 서민을 이해하는 척이나 하고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서민을 뽑으면 됩니다. 서민이 아닌 놈, 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는 놈 이런 놈들 말고요. 그냥 서민 그 자체에서 우리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반기문 씨처럼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하고 장관해서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항공권 끊는 게 당연하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자 하면 길가에서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게 당연하고, 항공권 끊을 때 또 할인 항공권 찾아보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도자하고 국민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살다가 대중정치하겠다는 사람 중에 나는 내 돈 내고 뭘 해본 적이 없어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네. 하다못해 사기꾼 이명박조차도 내가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예, 반기문은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기문 씨는 지도자가 되면 박근혜 시즌2가 분명하게 될 겁니다. 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뽑지 말자고 할 판에 대놓고 나는 서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정서적인 적대감이 진짜 어제 최고 데시벨까지 올라서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자기가 직업이 없으면은 네.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예전에 엄기영 한나라당 네. 강원도지사 후보 MBC 사장도 하셨고 앵커로서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럼요. 아니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MBC 사장직에서 내쫓은 한나라당 품에 안겨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직업이 없는 이렇게 돼서 굶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서민은 은퇴하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건데 하여튼 참 저는 그 정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특혜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네,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계형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서민의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만큼은요. 예. 반기문 씨의 드러난 민낯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대통령 임기 내내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지만 재산을 증식하느라 혈안이 된 것으로 특검에 의해 확인된 워커홀릭 박근혜 동지께서는 65세 이상은 대통령 하지 말라고 주장한 표창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가 아직도 경찰인 줄 아는 표창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표창원은 대통령 출마에 정년을 두어서 65세 이상은 못 나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올해 나이가 66세 아닌가. 이것은 박 동지의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표창원은 그 발언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 나이로 72살인 트럼프 보고 대통령 하지 말라고 목청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창원은 74살 반기문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실 술마저 가로채 마실 만큼 젊은이의 주량을 자랑하는 반기문, 별명이 기름장어일 만치 청년들보다 유연한 몸놀림을 자랑하는 반기문, 그가 어떻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반기문을 무시한 것은 김기춘, 정홍원 등 70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표창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시위하러 온 어르신들 에스컬레이터 이용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막말한 더러운 돼지혀 김용민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짚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쁜 사람 노태강이 특검 수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프로파일러 주신 표창원은 노태강이 32초 동안 눈을 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회 허비할 시간이 없답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다. 지금의 탄핵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재가 아쉬워서가 아니다. 새삼 깨닫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가 없다고 나라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탄핵 소추 뒤에 범죄가 줄어드는 등 오히려 나아진 구석도 있는 모양이다. 국정 공백이 오래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런 대목이다. 대통령이 지휘하고 결단해야 할 일은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 말고도 외교 안보상 돌발 사태, 긴급한 경제 위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기존의 역학관계를 다 뒤집을 태세니 한반도도 이제까지 없었던 변화의 경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성장률 2%대의 경제도 선장의 지휘가 다급하다.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결단은 1등 항해사가 대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 복귀가 해답일리 만무하다. 그리 되면 폭발적인 반발로 나라 밖 걱정이나 살림살이 걱정을 챙길 겨를도 없게 된다. 이미 모든 시계는 탄핵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터다. 헌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변론 뒤 한 달도 안 됐는데 설 연휴 전에 10차 변론까지 마칠 듯하다.
한 달 동안 7차례의 변론 기일을 정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10달 동안 18차례였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보다 빠르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로 하면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측 요구대로 고지곧대로 적용하면 수사 기록에 나온 수백 명을 다 불러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또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는 정치 쪽이 급해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마쳐야 한다. 대선의 큰 화두도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유린당한 민주공화국의 복원이 될 것이다. 대선 자체가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다시 안 보려면 이미지 조작이나 진영 논리, 대결 구도 따위에 낡은 선거 장치부터 청산해야 한다.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있어야 하겠지만 헌법 파괴를 불러왔던 재벌, 검찰, 언론에 대한 개혁도 못지않게 시급하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다짐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서둘러야 한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팽목항 방문, 한마디로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진정성 제로의 전시성 행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본질은 반기문 씨가 그 자리에서 했던 정부를 믿어달라, 이 말에 있다고 전 봅니다. 어제 현장을 취재한 미디어 몽구 김정환 PD를 연결했습니다. 김정환 PD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제가 반기문이 쇼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어제 사진 찍으러 간 거 맞죠? 네, 어제 그 반기문의 하루를 이제 따라다녔죠. 봉하마을하고 팽목항. 아, 봉하마을도 그렇게 원거리를 다녔군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다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자, 어떻습니까? 그 봉하마을에서도 팽목항에서도 반기문 씨를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그 환영보다는 이제 비판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단어법을 쓴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항상 제가 그 어제 하루만 따라다니고 첫날을 봤지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계속 강하게 받고 있고 이런 행보를 계속 할수록 득보라는 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 반기문 씨가 이 팽목항 갔을 때 그때 뭐 하여간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미수습 가족들한테 뭐 지시하다시피도 하고요. 이런 꼴같지 않은 갑질을 해서 무리를 빚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김정환 PD가? 제가 그냥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안 올리는데 이제 그 박순자 의원이에요. 안산 단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팽목항을 한 달에 2번씩을 이제 계속 다니거든요. 미수습자 9분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다니고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이제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미수습자 가족분들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박순자 의원이라는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은하 엄마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3번 봤다고. 2004년도에 한 번 보고, 보름 전에 한 번 보고, 그리고 어제 그 평목항에서 딱 3번을 봤대요. 2004년이면 아무래도 안산이 지역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만났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당시인 것 같아요. 2014년도 이야기하니까. 야, 그렇군요. 예, 그때 아무튼 그때하고 딱 봤는데 그래서 그 어제니까 그제 전화가 왔었대요. 갑자기 뭐 평목항에 누구냐 뭐 있냐 막 그런 해가지고 기자들밖에 없고 뭐 이렇게 있다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끊고 나서 있었는데 갑자기 박순자 의원이 딱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이 왔는데 옆에 계속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계속 듣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있는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원래. 예. 근데 곁에 가지도 않고 딱 자리 여기 맡아놓고 이쪽으로 오라지 않나. 그런 모습에 좀 흥분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정치인들이 그 분향소에 먼저 들리고 그 일종의 코스가 있어요. 예. 그 뭐 영상 분향하고 나서 동영상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방파제 가서 이제 뭐 인사드리고 돌아가는 일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냥 송은 삼촌이 계속해서 이제 그 동영상 틀어주고 그 가족분들의 이제 사연이나 아이들의 뭐 그런 걸 이제 그 동영상을 틀어줘야지만이 그걸 이제 보고 더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틀어준다고 하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족분들을 먼저 만나야 되겠대요. 예.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송은 삼촌도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막 돌아오면서 혼잣말로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분향 절차 또 세월호에 대한 기억의 동영상 시청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했다. 박순자 의원이. 이건 뭐 한마디로 사진 찍으러 갔다는 것을 정황상 자인하는 꼴이군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막 곁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단어만 딱 이야기하고 그 위의 것은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2학년 그 이야기 외에는 뭐 다른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그 뭐지 상황 같은 걸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거 알려면 영상도 봐야 되고 뭐 하는데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서 소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분들 소개할 때도 계속 다윤 아빠라 그러고 혁규 큰 아빠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술자 9분들이 아직도 뭐 돌아다 그 얘기는 이제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거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렇고 막 옆에 뭐 방파제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손잡으라 뭐 총장님 이때 손잡아보지 언제 손잡아보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때 손잡아보고. 이때 손잡아 봐야지 언제 또 손잡겠냐. 근데 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빨리 손잡고 같이 가라고 그러면서 막 손 잡으라고. 박순자가. 그 가족 다른 엄마하고 엄마한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이 세월호 미수습 가족분들에게 손잡고 가라 방파제로 사진 찍어야 되니까 방파제로 손잡고 가라.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냐. 반기문 손잡는 그 기회가 있겠냐 그 말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야 이때 아니면은 언제 또 잡겠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아무튼 손잡고 가자고 막. 이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함축돼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반기문이 뭐 여기 한번 내려온 걸로 팽목항에 우리 가족들 더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세월호 문제 더는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뜻이 하나 이제 함축돼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분인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미수습 가족들에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실제로 반기문 씨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를 믿으라.
뭐 어차피 결정되고 뭐 지원도 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으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굳이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제 어디에서 듣고는 왔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공감이 안 가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막 방금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흥분해가지고 또 다시 듣는 사람도 막 열불이 치솟습니다. 예. 네. 반기문 씨한테 어느 분인가가 그땐 왜 팽목항을 오지 않았느냐라면서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때 뭐 반기문 씨 표정 보셨나요? 그때 이제 제가 더 질문하고. 이거 미디어 mon고가 질문한 겁니까? 네. 총장 시절에 방한할 때 왜 오지를 않았으면서 지금 이렇게 왔느냐. 네. 그걸 이제 질문했었죠. 예, 뭐 너무나 뻔한 답일 텐데. 그리고 이제 너무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아요. 저는 이제 어제 하루 따라다녀서 어제 하루만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뭐 브리핑하고 그 현장에서 뭐 느낌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그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원래 막 그런 건 애초에 계획이 없던 거래요. 그래서 봉하마을에서도 원래 이렇게 뭐 소감 발표하는 걸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하도 막 이야기해서 그렇게 짧게 이제 소감 발표했고 봉하마을에서도 막 기자들이 계속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질문 받으라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요. 뭐 이해가 됩니다. 입만 열면 사고고 입만 열면 웃음거리니까 가급적이면 뭐 기자들 질문에 말려들지 않겠다. 질문을 안 받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그런 현안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식 같은 게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사진 기자들에게 그냥 딱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팽목항에 가면 대형 조형물 있잖아요. 예. 노란 리본 가서 괜히 그걸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기자들 앞에서 사진 기자들.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막 어깨 동무도 하고 말이죠. 친한 척. 네네네. 이야기하다가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예. 네.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예. 표정 같은 것도 아무튼 생각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행동하고. 아이고, 어제의 그 팽목항 방문 또 그 앞선 모든 이른바 민생 행보들 이게 뭐 사진 찍기 위한 쇼일 뿐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미디어 mon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겠네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밑에서 그냥 보고 올리면 결제만 할 것 같아요. 예. 아는 거 없이. 알겠습니다. 미디어 mon고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때 조간 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 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반기문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또 하나 동생도 많다는 점입니다. 동생 반기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일 때 유엔의 그늘 아래에서 특혜를 입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문제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정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이 특혜 의혹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의 둘째 동생인 반기호 씨가 미얀마 사업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회사가 진출할 때 항상 유엔이 등장한다는 의혹을 저희가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반기호 씨의 보성파워텍과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가 미얀마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후에
유엔 관계자들이 다시 미얀마 정부를 면담을 했는데요. 그게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난 겁니다. 둘 다. 예. 그리고 그 유엔 관계자는 유엔 개발 계획의 인도주의 조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면 유엔 대표단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저희가 좀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기호 씨가 이제 이 일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KD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 당시에 2012년이 미얀마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반기문 장관이 반기문 총장이 4월 29일 날 미얀마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했는데 그 의회 연설 내용 중에 이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반기호 사장이 미얀마를 이제 방문을 해서 KD 파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이 미얀마의 사업을 진출을 시도할 때마다 유엔이 항상 그 언저리에 있었고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고 뭐 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제기하신 의혹 중에 보니까 말이죠. 네.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모임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그 반기호 씨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제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기업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30조 원대에 달하는 유엔 조달 시장의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컴팩트 산하의 비즈니스 지도자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초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입되면 엄청난 시장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굉장히 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라는 특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입되는 절차가 사업자가 유엔 총장에게 신청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유엔 총장이 승인 신청을 해주는 이런 절차거든요. 보면은 반기호 동생이 반기문 형 총장에게 이제 우리 회사 가입하겠습니다 신청을 했고 형이 동생 기업을 승인해주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기업이고 이 유엔 취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잘 했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또 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노동, 반부패,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 이런 원칙들을 잘 수행을 하겠다라는 전제 위에서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잘 지켰는지 이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기호 씨의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로 처음에는 이제 그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후에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망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인 반면에 뭐 이런 뭐 망간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환경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 컴팩트에 들어갈 자격이 그 취지에 없었다.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매년 그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2013년에 가입하고 15년에 제명될 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컴팩트에서 더 이상 회원 회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서 제명 처리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가입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좀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잘리게 되는 이런 약간 망신거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 영남대 관련 사건을 조금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오랫동안 이제 소유주로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새로운 국무총리 이름으로 최출 부총장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면서 최출 씨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새마을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유령 법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게 됐고, 근데 이 유령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반기문 유엔 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축전을 보내고 유엔 관련자가 여기에 유령 법인의 이사로 선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유엔 반기문 총장과 최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과정들이 1년에 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박근혜를 팠는데 거기 반기문이 나왔다는 말씀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반기문 씨 쪽에서는 아마 이런 해명,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엔의 동선을 동생이 따라다닌 것이다. 혹은 어떻게든 알고 뭔가 거기 가서 선수 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양심불량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제 그 반 전 총장께서 해명을 하신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의혹을 이제 제기한 것이 국내에서는 의원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저께 아마 그 매튜리라고 하는 그 유엔 전문 취재 기자가 또 몇 가지 그 사실관계를 폭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장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용은 매튜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엔 대표부 명함을 우리는 갖고 다닌 적이 없고 광산 사업을 한 적이 없다. 이 의혹은 매튜리 쪽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KT 파워나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두 개의 미얀마 진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으신 상태에서 법적 대응 운운을 하셨는데, 뭐 일단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뭐 비리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음에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리고 첫째 동생은 이미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둘째 동생 문제까지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이래서 사실이 아니고 저것은 원래 이런 문제였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지. 그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이 법적 대응 얘기부터 한다라는 거. 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다음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대비가 별로 없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봉창 두드리는 멘트를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이 양반이 단순히 시차 적응을 못한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시대 적응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보도 보셨죠? 그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의 이름이 있는 건 팩트다. 이런 이런 보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이분은 그냥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박근혜 투, 최순실 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2년에는 우리가 옛 잔재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대통령을 선출을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명백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심판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아무래도 이 지금 반기문 관련해서는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쭤본 건 말고 더 좀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저께 보도자료를 낸 것까지가 저희들이 다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또 이것도 사실은 뭐 반기문 전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어서 혹은 아주 의혹이 아닌 것도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정황, 개연성,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중인데 네. 사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삼성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삼성 본사 앞에서도 기자회견하시고 예. 그렇게 해오셨는데 오늘의 상황 어떻게 보시고요? 구속영장 집행 가능성 어떻게 또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 특검은 경제보다는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를 살리면서 정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때까지 경영권 승계에 골몰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이런 부정비리한 기업들이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정말 이렇게 썩고 낡은 뿌리는 좀 제대로 근절시켜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경제정의가 바로 선 위에 나라도 건강해지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도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미 의원님 관련한 또 의문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모르면 가진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할수록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험난할수록 올바른 경제 정보로 나침반을 삼아야 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까지 사상 최대 혜택을 드리는 새해 특별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건전한 투자 의지해도 얻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070-7584-205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축대에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